한 30페이지 이상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건 크게 4개예요. 경영학의 분류, 회계의 정의,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의의까지 해서 간단하게 제가 회계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필수 요소 회계, 경영학의 분류, 회계의 정의,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의의. 첫 번째 토픽, 왜 회계는 경영의 필수 요소인가? 경영학은 뭐를 연구하는 학문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학부가 경제학이에요. 학부가 경제학. 근데 석박사를 경영학, 그러니까 회계학을 했거든요. 경제학은 뭐를 연구하냐면 인간 세상에서 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가격 결정 이런 걸 공부해요. 혹시 여기 경제학과 있으세요? 제가 경제학 가서 수학하고 그래프 그릴 줄 몰랐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정말 경제학을 가면 경제수학이라고 해서 그래프 그리고 미분을 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선택인 거 금방 알았죠. 경제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뭘 공부할까 하다가 옆과에 회계학 공부하려고 회계원리 딱 공부하러 갔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면 첫 시간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제 주가가 얼마였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경제학은 한 300년 전에 막 인구론, 멜서스 이런 거 배우고 가장 최근 게 100년 전에 신 케인즈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론적인 학문인데 경영학은 바로 어제 주가가 뭐였지 막 이런 걸 연구하길래 되게 그때 센세이션했던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제학 교수들은 경영학이 그게 학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경영학 교수들은 경제학 고리타분한 거 배워서 뭐하니?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혹시 경영학이 뭐를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경제학은 인간의 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 이론. 경영학 뭐 공부하게 해요? 여기 써있네요. 회사를 연구하는 정말 모양새 빠지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교수들이 경제학한테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들은, 저도 경영학이지만 석박사는 회사를 연구합니다. 되게 참 모양새가 빠진다고요. 그래서 경영학의 세부 전공이 뭐냐면 여러분 회사 돌아가시면 회사에 있는 부서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영업부 마케팅 부서 있죠? 그 다음에 인사노무 부서 있죠? 그 다음에 생산하는 부서 있죠? 전략자는 부서 있죠? 그 다음에 회계, 재무부서 있죠? 그 다음에 이 재무관리는 조금 작은 부서라고나 할까? 우리 회사에서 그냥 있는 부서 하나하나가 경영학의 6개의 세부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영학 세부 전공도 어느 학교는 7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경영하고 전략을 떼는 학교도 있고 이런 건 중요하진 않는데 한 6개 정도의 세부 전공으로 나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만들면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 4개하고 여기 2개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학이 어차피 회사를 연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 숫자로 얘기해요. 숫자로 경영학은.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돈이나 숫자와 좀 더 결부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왼쪽 회계학하고 재무관리로 뺐고요. 이제 그보다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실은 말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숫자를 더 보는 걸 회계학과 재무관리라고 뺐는데 회계학하고 재무관리의 차이점은 여기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회계학 전공자로서 참 이런 말 하기 좀 약간 모양새 빠지는데 재무관리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여기 지금 큰 회사 몇 분 계신데 자금팀은 자금 수지 맞추고 자금 일보 짜는 그런 디테일한 일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군산에 여기 군산 공장 계신 분이 있거든요. 군산에 공장을 새로 세울 텐데 공장의 규모가 부지가 얼마이며 거기에 대한 자금 조달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올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좀 더 발행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좀 플래닝 관련된 돈을 짜는 게 자금팀이자 재무관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 보다시피 사전적인 관리인 돈 조달 사용 계획이라면 정말 모양새 빠지지만 회계는 뭐냐면 뒤치다거리. 그러니까 그 자금을 빌려온 걸 기록하고 그 자금을 어디에 썼으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과실, 열매를 줬던 뭐 배당을 줬는지 아니면 이자를 줬는지에 대한 사후적 관리, 장부 기입 이런 거가 아마 회계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뒤에 반전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 전공을 이렇게 폄하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돈에 관련된 거고 재무관리는 사전적 플래닝, 조달하는 거라면 회계학은 사후적인 장부 기입 관리에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제 회계학의 세 부분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전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 재경팀 지금 2분 계신데 그분들은 무조건 아셔야 하고요. 뭐 지금 법무팀이라든지 아니면 법무팀 그리고 아까 TR 관리그룹이 무슨 팀인지 모르겠지만 관리그룹이니까 재무랑 가까운가? TR 관리그룹 어디 계세요? 2분 계시잖아요 지금. 동영상 찍으니까 이름까지 얘기 안 할게요. 이 시작하시는 분은 어디세요? 예, 이게 지금 재무팀입니까? 예? 관리? 다시 말씀드리면 재경팀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정확히 아셔야 하고요. 그 외 분들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아실 필요 없고 한 여기까지만 제가 기대해 볼까요? 이렇게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정도까지만 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가 있어요. 근데 이 원가관리회계는 누구는 원가회계라고도 하고 누구는 관리회계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회계사 공부했을 때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공부하거든요. 회계사 공부를. 저는 막 회계원리 공부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이렇게 옆자리 형 보니까 막 중급 회계, 고급 회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다. 나 언제 저거 공부하나? 근데 저 끝에 앉은 분이 코스트 어카운팅? 원가 회계라는 책을 공부하고, 난 저분은 공돌이구나. 분명히 저 원가 회계는 뭘까? 근데 그게 회계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 회계는 원가 회계라고도 하고 관리 회계라고 하고 그냥 원가 관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상권은 원가 회계, 하권은 관리 회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가 회계는 진짜 이 물건 하나하나의 원가를 이런 방법, 뭐 종합원가, 개별원가 몇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라면 관리회계는 이제 좀 높은 경영진들이 우리 회사 제품의 그 원가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동남아 시장에 얼마의 오퍼가 왔는데 최대 얼마까지 할인해서 뭐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게 관리회계라고 생각하면 돼서 이걸 그냥 하나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공하는 게 세무회계거든요. 세무회계는 크게 법소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로 나뉘는데 여기 지금 계신 재경팀 두 분은 언젠가는 이제 법소부, 아마 처음부터 부가세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부가세가 좀 쉬우니까. 예, 지금 회사에서 지금 여러분 대부분 법인세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최고봉, 제일 오래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결산 담당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자산 100억대, 200억대 되게 작은 회사에서는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경영지원팀 또는 관리팀, 그래서 관리팀을 물어본 거예요. 그 작은 회사에서는 관리팀 이걸 다 하는 걸 관리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재무회계, 세무회계 팀이 따로 없고 그냥 경영지원팀 아니면 관리팀 아니면 재무팀, 뭐 재경팀이라고 해서 그냥 서너 명이 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산 한 1조대, 2조대 회사 가면 재무회계만 한 대여섯 명, 세무회계 한 서너 명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데 중에 가장 큰 데는 삼성물산이었거든요. 삼성물산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삼성물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삼성전자는 안 가봤는데 삼성전자는 재무팀이 몇 명입니까? 했더니 한 200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무팀장님이 부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 규모는 많이 다릅니다만 재무팀 사람들은 이걸 정확히 다 아셔야 하고 재무팀 아니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는 이 재무회계를 강의하고 그 중에서도 회계원리 수준의 가장 그 기초 중에 기초 강의를 이틀 동안 하는 거거든요. 되게 쉬운 강의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가끔씩 어떤 분들이 뭘 물어보냐면 집에 가다가 나는 솔직히 연말정산에 환급 받는 방법 이런 걸 기대하고 회계 강의를 들어왔다. 이런 이제 뻘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연말정산에 환급 받는 거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와요. 세무회계의 소득세. 그러니까 회계학이 워낙 이제 범위가 막 넓다 보니까 어떤 강의에서 내가 뭘 원하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강의는 이틀 동안 재무회계만 설명한다. 그 중에서도 회계원리 수준이고 아무리 깊게 들어가 봐야 이 중급 회계와 회계원리 걸려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회계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런 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기다, 부기. 부기는 장부기입의 약자예요. 영어로 북키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북을 책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회계학에서는 북을 장부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고등학교 때 상업 시간 배웠다는 게 회계의 더 기초적인 부분인 부기라고도 하는데 장부기입하는 거고 돈의 흐름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왜 정보라는 말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학에 보기에 경영학은 되게 모양새 빠지는 회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고 그중에서도 회계학은 재무관리에 비해서 사전 플래닝을 하는 게 아니라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되게 모양새 빠지는 학문이라면서요. 그럼 회계원리 책에 항상 모든 책의 일장에 무슨 정의 나오잖아요. 회계 정의 뭐라고 써있겠어요? 돈 관리하다 이렇게 써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계학 책의 일장에 나오는 회계의 정의는 상당히 현학적인 말이 써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문이라는 나는 내 말이 더 쉬운 것 같은데 돈 관리, 사후적 관리, 뒤치다꺼리 이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회계학 책의 일장에 회계의 정의란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 항상 나오는 말이 이해관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학문. 어떻게 제 말이 좀 이해되십니까? 그 이해 아닌 거 알죠? 이게 언더스탠딩의 그 이해가 아니라 너와 나의 그 이해 득치를 따지자는 그 이해관계자라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정보 이용자입니다. 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왜 필요할까? 보시면
우리 회사의 재무 정보를 누가 필요로 할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걸 쉽게 얘기해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정보 이용자. 보다시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주주, 투자자, 거래처, 국가 등이 있습니다. 국가는 제일 쉽죠. 국가가 우리 회사 성적표를 왜 알고 싶을까요? 뭐 걷어가려고요? 세금을 얼마나 걷어갈까? 그 다음에 뜻밖의 여러분 자신인 종업원이 우리 회사의 정보 이용자란 말을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가장 쉬운 설명은 이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연초에 시무식에서 왜 되게 화기 애매한 시간 있잖아요. 뭐 우리 올해는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계를 타개하는 뭐라고 하면서 직원들은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뭐 매출액이 10%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영업 실적이 몇 퍼센트 이상 오르면 내년 초에 뭐 보너스를 몇 퍼센트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12월 말이 됐어요. 나는 경영진도 아니고 회계팀도 아니라 그냥 구매팀의 직원인데 차를 바꿀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보너스만 나오면 내년 초에 차를 바꾸고 싶은데 보너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재무팀에 있는 동기나 선후배한테 혹시 뭐 가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좀 많이 올랐습니까? 이 종업원은 보다시피 우리 임금이 얼마나 오를까 아니면 실적이 얼마나 될까 등등의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성적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회계감사 문식은 넘어가고. 자, 근데 이제 회계를 왜 알아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회사 회계 담당자 해주실 수 있어요? 몇 명 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쉬운 강의라고 했잖아요. 쉬운 강의. 저 주주 전화합니다. 띠리리리링. 이것들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주주인데.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세 번. 띠리리리링. 여보세요. 혹시 관등 세명 같은 거 안 됩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회계 팀장이 바로 안 받는데 내가 주주인데 내가 지금 당신네 주식이 좀 많아가지고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당신네 어제 하루 동안 글로벌 매출액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랍시고 회사도 막 전화해가지고 내가 당신네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고 팔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제 글로벌 전 세계 하루 매출액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기 관심사를 여기 전화하고 이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하면 그걸 다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궁금증 및 그 요구를 1대1로 대응할 수 없어서 회사 나름대로 뭔가 규정된 양식을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만들어 어딘가에 보여주면 궁금한 사람들은 그걸 보겠지. 왜냐하면 회사 내부에 있는 너무 많은 정보까지 노출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어떤 규정된 양식이 있으니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바로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어이, 아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제자는 어이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여러 제, 모두 제자가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재무제표는 재무와 관련된 여러 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까지 해서 6개로 구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교재 머릿말에서 우리나라에 회계기준이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 번째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어디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법무부.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름이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 딱 6명 있습니다. 이분들만 아시는 거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소기업 회계기준. 결론적으로 국제회계기준하고 그러니까 IFRS하고 일반기업 회계기준만 아시면 되는데 출석부 보니까 이 중에서 오늘 일반기업 회계 쓰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국제회계기준을 쓰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상장사,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130만 개 법인사업자 중에 코스닥, 코스피, 최근에 코넥스 상장까지 해서 약 2천여 개 상장사가 있는데 130만 개 중에 2,000개면 채 0.1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죠. 맞죠? 130만 개의 1%가 13,000개니까. 그러니까 0.1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 회사들이 다 상장사니까요. 그 회사들은 현재 IFRS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 상장사의 계열사, 오늘 나오신 분도 지금 있는데 세아베스틸, 이 회사는 어디 계세요? 상장사는 아니지만 세아홀딩스, 지주 밑에 있는 회사잖아요. 회사는 상장사가 아니지만 국제기준을 쓰고 있죠.
이렇게 자기가 비상장이지만 자기 바로 위에 상장사가 자기를 거느리고 있으면 자기도 나중에 다 연결재무제표로 엮여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국제 기준을 쓰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2천여 상장사 밑에 있는 약 대다수까지 더하면 한 8천여 개, 그래도 10,000개가 넘지 않는데요. 그 회사들이 현재 IFRS 쓰고 있는데 어찌 보면 130만 개 중에 8,000개는 채 1%가 안 되지만 모든 신문지상이나 모든 책에서는 그놈의 IFRS가 완전 그 대다수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현재 일반 기업 회계를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예전 제가 공부했던 그냥 갭 시리즈랑 비슷한 건데요. 그때는 얘가 재무제표에 들어갔었어요. 얘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현재 2천여 상장사가 쓰고 있는 IFRS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어져서 얘는 주석의 설명문 형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이제 그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제가 뭐 이 회사를 어떻게 하다 보면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다트 사이트라고 아세요? 다트 사이트? 다트 사이트. 법무팀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황 차장님. 혹시 다트 사이트? 차장님이니까 모를 리가 없겠지. 대부분이 아신다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 처음 보실까봐 이 다트 사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트 사이트. 이게 DART를 그냥 WWW로 바꾸면 금융감독원인 거 아시죠? 이 FSS가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이라는 소리고요.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하위 사이트가 다트 사이트인데 여기에 회사 이름 집어넣으면 그 외감이라고 외부감사 받는 130만 개 법인사업자 중에 한 4만 개 회사, 우리나라에서 한 4만 개에서 한 3% 정도가 회계사들한테 외부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자산이 120억 넘어가면, 엄밀히 말하면 뭐 자산 120억, 부채 70억, 종업원 100명, 매출액 100억, 그 중에 뭐 2개 이상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아직도 그냥 자산 120억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자산 120억 넘는 회사가 130만 개 중에 4만 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산 120억 넘어가면 우리나라 3% 안에 들어가요. 그런 회사들은 여기다 이름 치고 그러면 다 이제 작년 재무지표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열어놨던 세아베스트리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상장사는 아니지만 혹시 이때 근무하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봐도 뭐 세아홀딩스, 세아철강과 연관이 있는 회사 같은데 딱 보니까 이기더라고, 이기.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재작년에 회사가 뭐를 했다? 분할을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분할할 당시 근무하셨나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왜냐하면 분할하면 한 석 달을 날밤을 새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도 옛날에 분할한 회사 많이 담당해봤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이런 회사에. 보니까 어디 써있던데 분할했다고. 여기 있네. 22년 4월 1일 날 분할 기일로 해서 이제 분할한 거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분할하면. 재무팀 분들이. 아무튼. 자, 재무제표.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제표. 일단 저는 딱 감사보고서 보면 어떤 놈들이 감사를 했을까? 역시 3일 나쁜 놈. 나쁜 놈이라면 안 되지. 저도 3일에서 처음 회계사생을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 회계법인은 약 현재 170개? 회계사는 한 2만 명쯤 있고 회계법인이 한 170개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나누기 100, 제가 강의할 때 통계자료를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2만 개 나누기 170개 회계법인이면 한 회계법인의 평균 한 120명쯤 근무하면 되죠? 전혀 그렇지 않죠. 3일, 안진, 삼정, 한영이라는 빅4에 한 3,000명, 2,000명, 거의 더해서 한 7, 8천 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변호사도 왜 뭐 4대 로펌 있고 10대 로펌 있는 것처럼 회계법인은 딱 4대 회계법인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 그냥 괜히 우리가 10대 회계법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10대 회계법인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4대까지 3일, 삼정, 안진, 한영까지만 4대 회계법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160개, 170개를 그냥 떨거지 회계법인. 저는 지금 누워서 침 뱉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떨거지에서 예전에는 3일이었지만 대부분 그 4개에서 근무하고 한 3, 4년이나 5, 6년 이후에 이제 작은 회계법인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계속 거기서 이렇게 빅4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나머지들을 그냥 로컬 회계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왜냐면 포린펌이라고 해서 뭐 PwC라든지 E&I라든지 그런 데랑 멤버십을 맺어서 그냥 포린펌이라고 하고 나머지 170여 개를 그냥 다 우리나라 순수 회계법인인 로컬 회계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일에서 감사했군요. 감사 보고서는 이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사 이름 바꾸고 연도 바꾸고 그리고 언제나 적정이겠죠. 그냥 감사에게는 대부분 적정이니까.
그리고 재무제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아, 이 말 안 했구나. 여기에 포괄이란 말을 제가 붙여놨잖아요. 2011년 IFRS부터는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안 하고 앞에 포괄이란 말을 붙이고 있거든요. 포괄 손익계산서.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나중에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본변동표. 그 말도 해야지. 아직도 국세청에서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러요. 여러분 대차손익 들어봤어요? 대차손익? 대차손익이라고 2008년도에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국세청에서는 표준대차손익이라고 불러요. 대차라고 하는 사람도 아직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는데 세법, 법인세에서는 아직도 대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대차손익, 그 다음에 이 자본변동표가 2008년도에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뀔 때 신설됐어요. 얘가 가장 막내예요, 막내. 가장 관심 못 받고 있고 가장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가 뜻밖의 숨어있는 복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대차손익,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이 현금흐름표가 작성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회사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원래는 이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세아 베스틸도 본인은 아직 상장사가 아니지만 분명히 상장사 밑에 있는 거의 주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위에 이 세아 베스틸 지주에 딸려있는 회사로서 당연히 IFRS를 지금 쓰고 있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없습니다. 아까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종이라고 했는데 주석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회사는 그냥 20페이지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50페이지 이상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위에 회사의 개요부터 해서 아까 제가 왜 군산에 공장 있는 회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군산에 뭐 공장 있고 마포구 양화로에서 근무하시겠네요. 평소에는. 자, 그리고 주주 보다시피 100% 다 자신의 모회사인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가장 회사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 좀 보실래요? 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궁금하네? 이 회사 매출채권은 뭘까? 그럼 주석번호 4번, 29번, 31번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또 설명문이 다 이렇게 붙여있죠. 미청구공사는 뭘까? 22번 가보시면 다 설명돼 있고 재고자산이 4,600억대가 있는데 과연 뭘까? 가보면 다 설명문에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두 개만 보여드리자면 3번 사용 제한된 금융상품은 아무 의미 없고요. 당좌개설보증금. 아까 말했던 4번 매출채권에 뭐가 있을까 보니까 매출채권 이 금액에 손실충당금이 뭐가 있고 그 외에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의 양식이나 아니면 설명문 양식으로 보여주는 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재무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뭐 주석이 워낙 쉬우시겠지만 재무팀 아니신 분들은 주석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보여드렸고요. 실은 재무제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실은 주석입니다. 이런 표들이보다는 한두 페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석에 회사의 다양한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꼭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겠네요. 뭘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구분하시려면 이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필기가 두 군데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 스탁과 플로우를 아세요? 스탁과 플로우. 스탁이 뭡니까? 그러면 주식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회계적으로 스탁은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절양이라고 하고 얘는 유량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T가 있을 때 요게 스탁이에요. 어떤 특정 시점. 여기서 여기까지가 플로우예요. 플로우. 저 힌트 드렸어요? 네? 힌트 드렸어요? 자, 지금 당신 주머니에 얼마 있습니까? 요새는 주머니에 돈 안 갖고 다니지만 주머니에 얼마 있습니까는 스탁인가요? 플로우인가요?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는 오늘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인가요? 지금 시점인가요? 지금 여러분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스탁이네요. 어떤 특정 시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회사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스탁인가요? 플로우인가요? 어떤 시점인가요? 기간인가요? 매출액. 조금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매출액은 지금 시점의 매출액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10시 11분 11초 현재 매출액이라는 건 우리가 계산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어디서 돈을 주고받는 게 얼마냐 그런 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시간 1시간 매출액, 시간 단가, 객단가 할 때 1시간 매출액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뭐 하루 매출액, 대기업에서 보통 하루 매출을 잘 잡진 않죠. 아니면 뭐 식당에서 월간 매출액, 아니면 우리는 분기별, 반기별, 연간 매출액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당연하지만 플로우일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시점 매출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이 낚이는 거, 지금 현재 연봉이 얼마십니까? 현재 연봉 얼마입니까? 자, 현재 연봉 얼마입니까는 스탁인가요? 플로우인가요? 뭡니까? 현재 연봉 얼마입니까? 스탁이야, 플로우예요. 제가 일부러 헷갈리게 얘기했죠. 아무도 안 낚이신 것 같은데 현재라는 괜히 수식어를 집어넣었어요. 현재 연봉이라는 게, 현재 연봉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1년 연봉을 말하는 거겠지. 사람들이 현재 연봉이라고 하면 아, 지금 스탁인가?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연봉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플로우입니다. 저는 유럽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은 주급을 받는다면서요. 주급. 주급이면 한 주 동안 받는 거니까 당연히 기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보시는 것처럼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입니다. 스탁을 보여주는 건가요? 플로우를 보여주는 건가요? 이거는 스탁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 현재 상태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린다고 하는데 회계사들은 보통 표를 그린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재무상태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가장 큰 자산은 이제 아파트가 한 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라고 칩니다. 10억. 대출이 한 7억 있죠. 7억. 그럼 이제 10억 아파트에 대출이 한 7억이 있어요. 국민은행 한 5억에 우리은행 한 2억 있죠. 그다음에 자본은 3억이 있습니다. 내 돈이죠, 내 돈. 내가 그 아파트 살 때 순수 내 돈. 실은 3억 중에 한 2억을 아버지가 주셨지만 내 돈이라고 믿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10억, 9억, 1억인데 나는 10억, 7억, 3억이라고 아버지가 준 돈을 내 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학 다닐 때 나의 재산은 뭐가 있을까 가보니까 집에 노트북 하나 있고 자전거 한 대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트북 뭐 100만 원. 학생들은 보통 부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100만 원이면 그냥 자본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죠. 누구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작성할 필요 없지만 회사는 작성해야겠네요. 말 그대로 지금 상태예요. 지금 상태. 여기에 비해서 손익계산서는 전혀 내용이 다르죠. 손익계산서는 아까 포괄이라는 게 붙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IFRS에서는 어떤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달이나 뭐 보름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달이나 분기나 반기나 1년에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얘 보면 내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조금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있는가, 내 잔고 얼마 있는가를 보기 쉽지만 얘를 보면 내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알 수 있죠. 말 그대로 얘는 상태가 아니라 뭐를 보여주니까요? 성과를 보여주잖아요.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리고 이제 초보자일수록 무조건 이 성과는 1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결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분기결산들을 되게 많이 하시니까 분기결산, 반기결산, 우리가 저걸 그냥 속된 말로 온기결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외국계 기업, 여기 외국계 기업도 하나 있던데 외국계 기업은 우리가 보통 본사에 패키징, 레포트 보낸다고 하는데 월별로 계속 본사에 패키징 레포트를 보내기 때문에 뭐 월결산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팀이나 재경팀은 돌았으면 또 결산, 돌았으면 또 결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월별 패키징 보내는 외국계는 이런 말도 뭐하지만 외국계들이 좀 돈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패키징을 보내는 것도 골치 아프기도 하고 뭐 그들의 물가와 우리의 물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돌았으면 결산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기업은 한 두세 명이 재무회계도 하고 세무회계인 법인세, 부가세를 하니 진짜 뭐 홀수달에 바쁘죠.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하고 7월 달에 신고하고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고 5월 달에 대표님 종소세 대신 신고해주고 뭐 난리 납니다. 항상 홀수달에 바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팀은 항상 돌아서면 결산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손익계산서다.